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평범한 아들맘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순간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아주 사소한 우연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데 그런 사소한 순간들이 쌓여서 제 인생을 크게 바꿔놓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사소한 우연만큼 살면서 선택의 순간들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선택의 순간을 몇 번이나 마주했어요. 그때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다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가끔은 내가 내린 선택이 정말 옳은 선택이었을까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선택들이 저를 이 자리로 이끌었고 지금의 제 인생을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이제 저의 인생을 통째로 뒤바꾼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해요. 부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남편과의 이야기를 먼저 할까 해요. 처음에는 그냥 자취하는 이웃이었어요. 같은 빌라에 살다 보니 분리수거하러 나갈 때나 엘리베이터에서 종종 마주치곤 했거든요. 솔직히 자취하는 남자들 중에 깨끗한 사람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좀 달랐어요. 깨끗하게 입고 다니고 이상하게 좋은 향기가 났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 빌라가 방음이 잘 안 되는 편이었는데 가끔 이 남자의 방에서 첼로 연주 소리가 들리곤 했어요. 첼로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그게 현악기라는 것뿐이었던 저였지만 그 연주를 들으면 실력이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말을 걸어봤어요. 첼로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저기 가끔 첼로 연주하시는 거 들었어요.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들렸나요? 이런. 그런데 그 순간 그 남자의 얼굴이 확 굳더니 대답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갑자기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정말 황당했어요. 내가 혹시 말을 잘못한 건가? 괜히 말 걸었나 싶기도 하고 후회도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첼로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술을 좀 마시고 집에 가는데 묘하게 누군가 절 따라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밤도 늦었고 술 기운에 판단력도 흐려져서 점점 무서워졌어요. 뒤를 돌아보고 싶은데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고 그저 빨리 집에 도착하기만을 바랐죠. 빌라에 도착해서는 후다닥 계단을 뛰어 올라가 문을 닫으려는데 그 순간 뒤따라오던 그 남자가 우리 집 문을 잡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이 새하얘지면서 본능적으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 짧은 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가 온 몸을 휘감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자주 보던 그 남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너무 놀라서 그 순간 상황이 잘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 남자가 절 따라오던 사람을 단호하게 밀쳐내고 제압하는 걸 보니 안도감이 밀려오더라고요. 너무나 놀랍고 동시에 믿기지 않을 만큼 큰 안도감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집에 들어오다가 절 알아봤고 제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따라왔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정말 고맙고 또 안심이 되면서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복받쳤어요. 그때 두려움과 안도감이 엇갈리면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다급하고 무서웠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제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저도 집에 들어가던 중이었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해서요. 괜히 아는 척하기도 뭐하고 그냥 따라가 봤어요. 근데 다행히 무슨 일 생기기 전에 도와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니, 사실 그동안 괜히 불편하게 한 것 같아서 미안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시고 정말 어떻게 살이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라도 그 상황에선 도와줬을 거예요.
그리고 그땐 미안해요. 그때 제가 좀 개인적인 일로 기분이 안 좋아서 괜히 무례하게 굴었어요. 아니에요. 저야말로 갑자기 말 걸어서 불편하게 했던 것 같아서. 저 사리로 밥 한 번 사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제가 정말 맛있는 곳을 알고 있거든요. 아, 그 제안은 기꺼이 받아들일게요. 저야 좋죠. 그럼 이번 주말 어떠세요? 제가 제대로 대접해드릴게요. 좋아요. 그럼 주말에 봬요. 그렇게 우리는 그 일을 계기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 연락도 자주 하게 되고 만나서 얘기도 많이 나누게 되었죠. 처음에는 가볍게 저녁 먹으러 다니는 사이였지만 그런 시간이 쌓이면서 서로에 대해 점점 더 알게 되고 그 사람의 따뜻한 면도 유쾌한 면도 점점 더 좋아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사람이 문득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요즘 당신이랑 만나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하루라도 못 보면 왠지 허전해요. 저도 그래요. 사실 처음엔 그냥 좋은 이웃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하루하루 당신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럼 우리 그냥 이렇게 지내지 말고 정식으로 사귀어 볼까요? 너무 서두르는 건 아닐까 걱정도 되는데 그래도 이 마음을 더 숨길 수가 없네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사귀어봐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결국 우리는 결혼도 하게 되었어요. 부모님께 손을 벌리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작은 투룸을 빌려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비록 크지는 않았지만 우리 둘이 함께 꾸며가는 그 공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저를 신경 쓰게 하는 남편의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오래된 첼로가 하나 있었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꺼내지 않더라고요. 그냥 먼지 쌓이게 놔두는 것 같아서 나중에 제가 청소하다가 한번 열어보려고 했더니 그때도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양 만지지 말라고 하더군요. 남편의 첼로에 대한 기이한 행동은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됐어요. 어느 날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남편 몰래 그 첼로를 열어봤다가 그냥 줄을 퉁퉁 튕겨본 적이 있었어요.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와서 아들을 보고는 얼굴이 새파래지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뭐 하는 거야? 그 첼로 건드리면 아빠가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냥 소리가 궁금해서 죄송해요, 아빠. 그게 그런 식으로 만질 물건인 줄 알아? 다신 건드리지 마. 아니,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는 거야? 아이가 뭘 알겠어. 그냥 궁금해서 그런 건데. 이건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야. 이건 그냥 관심을 꺼줬으면 좋겠어. 우리 아들이 첼로에 관심을 보이자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아주 단호하게 막았어요. 그러더니 결국 남편은 첼로 케이스에 자물쇠까지 채워서 아예 손도 못 대게 해버렸죠. 그때부터 좀 이해가 안 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왜 그 첼로를 그렇게까지 아끼는지 말이에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까지 흥분하는 걸 보면서 이 첼로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나 싶었어요. 아들은 그날 이후로 첼로 근처에도 가지 않았고 저 역시 남편이 왜 그렇게까지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냥 넘어가기로 했어요. 어쩌겠어요. 관심을 꺼달라니 원하는 대로 해줘야죠 뭐. 하지만 솔직히 우리 아들 음악에 정말 관심이 많고 어느 정도 재능도 있어 보였어요.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금방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박자도 잘 맞추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얘한테 음악을 좀 시켜보면 어떨까 싶었죠. 근데 남편이 아주 단호하게 반대했어요. 음악이니 뭐니 그런 건 전혀 필요 없다고요. 그건 남편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도 같은 생각이었거든요. 어느 날 시어머니랑 이 얘기를 했어요. 아들에게 음악을 가르쳐보고 싶다고요. 쓸데없이 그런데 돈 쓰지 마라. 아이가 관심도 많고 재능도 있는 것 같아서요.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얘 재능은 돈 잡아먹는 벌레야. 차라리 그 돈으로 공부나 더 시켜. 요즘 세상에 얘 재능이 무슨 소용이냐. 그건 애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아이가 좋아하는 걸 해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꼭 직업으로 삼지 않더라도 경험해볼 기회를 주고 싶어서요. 괜한 고생만 시키는 거야. 나도 다 알고서 하는 소리다. 경험? 예체능 같은 건 함부로 경험시켜주자고 시키는 게 아니야. 그러다 애한테 이상한 헛바람 들면 어쩌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참 씁쓸하더군요. 제가 보기엔 우리 아들이 음악에 관심도 많고 재능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그렇게 단호하게 막는 남편과 시부모님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들이 겪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이유를 알 수도 없었죠. 꼭 음악가가 되지 않더라도 음악을 통해서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조차 주지 않으려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아이의 미래를 제한하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아들이 하도 음악을 배우고 싶어 해서 결국 한 번은 음악학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학원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 아들에게 엄청난 재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흔들리더라고요. 어머니, 이 아이 정말 대단해요. 절대음감이 있어요. 이런 재능은 쉽게 찾아보기 힘들어요. 절대음감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절대음감은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 음을 알아맞히는 능력이에요. 이건 타고난 감각이거든요. 이런 재능을 잘 키워주시면 정말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 있어요. 전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한테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게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당장 학원을 등록했죠. 아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안 시킬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 일이 화근이었어요.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더니 노발대발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절 불러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아들 학원에 보낸 거야? 나랑 상의도 없이. 아니, 음악에 재능이 있다고 해서 그냥 기회 한번 줘보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큰 문제지. 내가 그렇게 음악은 안 된다고 했잖아. 부모님도 반대하시고 나도 반대하는데 왜 네 마음대로 해? 아니,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하잖아. 그걸 보는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 한 번쯤은 해볼 수 있지 않나 싶었어. 그래서 네가 상의도 없이 결정했어? 그게 부부가 할 일이야? 당신은 매번 반대만 하잖아. 아들이 원하는 걸 해보게 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나쁜 거야? 음악이 뭐 대수라고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대수야. 우리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놔둘 순 없어. 예체능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그거 당신 생각이잖아. 아들이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걸 왜 막아? 그걸 잘못된 길이라고 단정 짓는 게 맞아? 그렇게 남편과 한참을 다퉜어요. 결국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았고 다음 날 바로 학원으로 달려가 학원비를 환불받아 오더군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화가 났지만 이미 일은 그렇게 되어버렸죠. 아들은 그 일을 알게 되면서 아빠가 밉다며 점점 남편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야 아들이 정말로 슬퍼하는 게 느껴졌어요. 아빠는 본인이 행복한 게 싫으신 거냐고 묻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과 아들 사이가 점점 멀어져가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근데 남편도 남편인데 시부모도 아이의 재능 이야기를 듣더니 그런 재능이 있다면 더더욱 안 된다며 앞으로 절대로 음악이니 재능이니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정말이지 할머니 할아버지 맞나 싶었어요. 우리 시댁은 뭐랄까 좀 정이 없는 느낌이에요. 아니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도 시누이를 제외하고는 다들 엄청 시큰둥했어요. 축하한다는 말은 했지만 그리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때 시누이는 기쁜 얼굴로 축하해주면서 이것저것 챙겨주기도 해서 고마웠어요. 사실 집안 경조사도 시댁 식구들 생일 같은 것 빼고는 굳이 안 챙기거든요. 친구들은 시집살이 없어서 좋겠다며 부러워하기도 했지만 이게 또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몰라요. 시댁에서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는 것도 사실 엄청 불편한 일이거든요. 사람들 사이에 교류가 없다는 게 정말로 막막하고 때로는 쓸쓸하기까지 해요. 뭔가 서로 기대고 살 수 있는 느낌이 전혀 없다고 할까요?
근데 또 남편은 그런 시부모를 많이 닮진 않았어요. 비록 아이 키우는 교육관과 가치관은 저랑 다르지만 이 외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효도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시댁의 무관심한 분위기 속에서도 본인이 해야 할 도리는 알아서 다 하려고 해요. 그런데 시댁을 대하는 남편의 태도는 어딘가 항상 초조해 보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시부모님께 몸에 좋다는 한약을 지어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부모님은 그걸 받고도 그리 고마워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은근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몸에 좋은 거니까 잘 챙겨드리면 좋지 않을까 하면서 정성껏 준비했던 건데 별 반응이 없으니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그러다가 2달쯤 지나서 오랜만에 시댁에 들렀는데 그 한약 박스가 거실 구석에 그대로 놓여 있는 걸 봤어요. 그걸 보고 남편은 상처를 받았어요. 나름 정성껏 준비한 건데 그저 방치된 채로 남아있는 걸 보고서 속상해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그렇게 챙겨드린 걸 왜 저렇게 방치해 놓는 거야? 나도 좀 그렇긴 해. 그래도 당신이 정성 들여 준비한 건데 좀 챙겨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내가 괜히 기대했나 봐. 그래도 부모님 건강 생각해서 준비한 건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대하시니까 당신 마음이 참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래도 너무 실망하지 마. 부모님께 잘하는 게 결국은 우리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잖아. 알지만 가끔 이렇게 서운하게 대하면 진짜 힘 빠져.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속상해하는 남편을 보니까 저도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실 저도 시댁 식구들의 무관심함이 힘들 때가 많았거든요. 그 와중에 남편이 저렇게 서운해하는 걸 보면 오히려 더 며느리로서 역할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부 생신날 제대로 며느리 노릇도 하고 남편 기도 좀 살려줄 겸 해서 시댁에 가서 크게 한 상 차려드렸어요. 사실 엄청 힘들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기뻐할 걸 생각하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와, 언니 정말 고생하셨어요. 혼자 이 많은 걸 차리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언니 대단하시다. 아니에요. 아버님 생신이신데 며느리가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우와, 우리 오빠 보면 정말 장가 잘 들었다니까? 새언니는 최고의 며느리야. 맞아. 우리 와이프가 최고지. 그나저나 어머니 아버지 입에 좀 맞으세요? 뭐 그냥 그래. 맛은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 싶다. 다들 바쁜데 이렇게 번거롭게 차릴 필요 없었어. 그냥 간단히 먹으면 되지. 그래도 생신이시니까요. 저희가 조금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은 여전히 시큰둥하시더라고요. 칭찬 한마디 없고 그냥 밥 먹고 끝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남편을 위해서 힘든 내색하지 않고 잘 해냈다고 생각했는데 시부모님은 별다른 반응이 없으니까 남편이 또다시 속상해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 생신 선물로 비싸고 좋은 술까지 사와서 드렸어요. 정말 좋은 걸로 고르고 골라서 준비한 거였죠. 하지만 시부의 반응은 여전히 벽을 치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뭔가 모자란다는 듯한 태도였죠. 결국 그날 저녁 남편은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감정이 북받쳐 시아버지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대체 제가 뭘 얼마나 더 해야 돼요? 왜 아직도 잘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술 마시고는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애비한테 할 말이야? 저도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노력했잖아요. 그런데도 뭐가 부족한 건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아버지 마음에 들겠냐고요? 너 지금 무슨 말버릇이야? 아버지한테 그렇게 대들다니. 네가 정말 그러면 안 되지?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근데 왜 저만 이렇게 미움받아야 하냐고요? 그만해라. 술김에 하는 말 같으니 더 이상 듣기 싫다. 아니요, 아버지. 오늘은 정말 말해야겠어요. 제가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이 그렇게 외로워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게 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동안 남편이 시부모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죠.
시모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시부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때 남편이 조용히 저에게 자신의 가정사에 대해 이야기해 줬어요. 어머니가 첫 남편과의 사이에서 자신을 낳았고 그 후 지금의 시부와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고요. 그 과정에서 자신은 항상 가족의 가장자리에서 머물렀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두 분의 친자식인 시누이가 태어난 이후로는 더더욱 소외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남편이 왜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왜 시부모님의 작은 반응에도 크게 상처받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날 시누이가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언니, 오빠가 이렇게까지 관심을 못 받는 건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요. 아니에요, 아가씨. 그건 아가씨 잘못이 아니에요. 오빠도 아가씨 잘못 아니라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가씨가 항상 우리 남편 편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요, 오빠가 더 많이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더 노력할게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시누이가 얼마나 남편을 위하는지 느꼈어요. 시부모님보다 더 제 남편을 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란 게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의 가정사를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저는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해보려고 했어요. 남편이 시부모님께 인정받고 싶어 했던 이유를 이해하게 되니까 조금 더 시댁과의 거리를 좁혀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시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점점 기억을 잃어갔고 저희와의 교류도 서서히 줄어들었어요. 결국 시아버지께서는 시모를 요양원에 보내셨어요. 그때부터 저희 가족과 시아버지는 완전히 단절된 것처럼 지내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시어머니를 잊은 건 아니었어요. 아들을 데리고 종종 요양원에 가서 시어머니를 찾아뵈었어요. 그런데 기분이 좋은 날이면 제 아들 손을 꼭 잡고 꼭 첼로를 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우리 준이도 같이 왔어요. 아, 준이 왔구나. 우리 음악신동 준이. 우리 아들 닮아서 준이도 재능이 있을 거야.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남편이 그런 재능이 있나요? 첼로 연주를 할 수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재능이 있는 건 몰랐는데요. 그럼 우리 아들 첼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 우리 손주도 첼로 하자. 그런데 어느 날은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첼로 같은 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난동을 부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도대체 시모에게는 첼로가 어떤 의미였을까? 왜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이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그것에 대해서 똑바로 대답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있었지만 그 무렵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저희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거든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아픈 아들을 지켜보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준이가 이렇게 아프다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야 돼. 우리 아들이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결국 쓰리잡을 뛰면서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백혈병 병원비가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남편이 매일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오면서도 아들의 병실에 들어가서 환하게 웃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어요. 당신 정말 고생 많아. 너무 힘들지 않아? 힘들지만 우리 아들이잖아. 내가 어떻게 해서든 살려낼 거야. 고마워, 여보. 나도 노력할게. 우리 절대로 무너지지 말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시댁에서는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어요. 사실 손주일이니까 한 번쯤은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작은 바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저 무심하기만 했죠.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아들의 병환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나 봐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으셨고 연락도 없었어요. 아무리 본인의 피가 섞인 친손주가 아니어도 인간적인 도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병문안은 오지 않을까요? 시아버지는 그저 저희 가족이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듯한 태도였죠. 그럴수록 남편의 눈빛은 점점 더 지쳐갔고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남편은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저도 아들 곁에서 지켜보면서 힘을 내려고 애썼어요. 아들 치료비 때문에 생활비가 점점 쪼들려갔어요. 친정에서 도움을 주긴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매달 병원비를 낼 때마다 한숨이 나왔고 남편이 밤낮으로 일하러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졌죠. 그러던 어느 날 문득 거실 구석에 놓여있던 남편의 첼로 가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첼로는 결혼하고 이사하면서도 굳이 챙겨왔지만 한 번도 꺼내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먼지가 쌓인 가방을 바라보며 저는 저걸 팔면 조금이라도 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저 첼로 저거 얼마나 할까? 꽤 비싼 거 아니야? 그걸 왜 물어봐? 갑자기 첼로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그게 생활비도 그렇고 준이 병원비도 계속 나가잖아. 저 첼로 쓰지도 않는데 그냥 파는 건 어때? 우리 준이 위해서라도. 뭐? 팔자고? 그건 절대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 여보 생각해봐. 저거 한 번도 쓰지도 않고 그냥 놔두기만 하잖아. 우리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거라도 팔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지 않아? 안 된다고 했잖아. 저 첼로는 그냥 물건이 아니야. 팔 수 없는 물건이라고. 중요한 건 알겠는데 우리 준이가 먼저잖아. 지금 우리 준이가 이렇게 아픈데 그걸 고집할 상황이야? 그래도 저 첼로만큼은 안 돼. 절대 팔 수 없어. 그런 말 다시 꺼내지 마. 진짜 이해가 안 돼. 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만지지도 않는 물건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화를 내야 해? 더 이상 말하기 싫어. 나 그냥 나갔다 올게. 그렇게 남편은 화가 난 채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대체 저 첼로가 뭐길래 우리 가족의 위기를 외면할 만큼 중요한 걸까라는 생각에 답답하고 화도 났죠. 그런데 저에게 두 번째 시련이 또 찾아왔어요. 그렇게 남편이랑 박터지게 싸운 그날, 저는 남편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어요. 새벽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를 받기도 전에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온 전화였고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겨우겨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어요. 그때의 충격과 절망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모든 감각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그저 멍하니 차가워진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눈물만 흘렀어요. 남편이 그렇게 떠나고 나니까 남은 모든 짐이 저 혼자에게만 남은 기분이었죠. 병원비도 생활비도 그리고 아들의 모든 고통을 지켜보는 것도 전부 제 몫이 되었어요. 그때는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막힌 건 남편의 장례식 날이었어요. 시부는 장례식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동안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장례식에는 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끝내 시아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모는 치매로 요양원에 있으니 당연히 오기 힘들었고요. 대신 시누이만이 와서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시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그저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어요. 남편이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 시아버지가 끝까지 오지 않았다는 게 너무 기막히고 허망했죠. 언니, 아버지가 안 온 부분에 대해선 제가 죄송해요. 제 아버지지만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아가씨, 이제 와서 아버님께 뭘 바라겠어요.
아가씨라도 와줬으니 다행이에요. 언니, 나 정말 아버지만큼이나 오빠한테 해준 게 없어서 미안해요. 오빠가 이렇게 떠나버리다니. 무슨 말이에요, 아가씨. 아가씨가 이렇게 슬퍼해주고 있으니 오빠도 알 거예요. 아가씨의 마음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부가 남편의 장례식에 찾아오지 않은 것보다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시부가 글쎄 남편의 사망보험금까지 모두 가져간 겁니다. 시모가 예전부터 남편을 위해 들어준 보험이 하나 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그 보험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옛날부터 들었던 보험이라 남편이 받아오기 전까지는 시모가 보험료도 꽤 많이 내줬다고 했고요. 그래서 보험금 수혜자가 시어머니였는데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있으면서 시아버지가 그 돈을 챙기게 된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고 저는 분노와 허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 돈이 우리 아들 치료비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절실한 돈인지 시아버지는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한 걸 수도 있어요. 결국 참을 수 없어서 시부를 찾아갔어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거 우리 남편 목숨값이에요. 그런데 장례식에도 오지 않은 아버님이 왜 가져가신 거예요? 뭐라고? 그 돈은 원래 내가 받을 돈이야. 친자식도 아닌 녀석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네가 알아? 그 정도는 내가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야.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남편이 아버님께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지금 그걸 다 무시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그 녀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이나 해봤어? 너도 내 입장이라면 이해할 거야. 그 돈은 내가 가져야 해. 그럼 우리 아들은요? 그래도 아버님의 손자예요. 그 애가 죽기라도 바라시는 건가요? 왜 그렇게 매정하게 구시는 거예요? 그건 안타까운 일이다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로 찾아오지 마라.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젠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남편을 위해서라도 시아버지가 조금은 다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후로는 그저 우리 아들을 위해 어떻게든 버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당장 아들 병원비가 부족해진 저는 이리저리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찾다가 문득 거실 구석에 남겨진 남편의 첼로가 눈에 들어왔어요. 첼로는 그동안 남편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물건이지만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물건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첼로를 팔아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저는 첼로를 들고 한 악기상에 갔어요. 마음속으로는 무겁고 착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아들의 치료비가 더 급했으니까요. 악기상 주인이 첼로를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느꼈어요. 이 첼로 어디서 가져오신 거죠? 이건 예사 물건이 아닌데 제가 이걸 제 값을 주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거 남편이 쓰던 건데요. 팔아야 해서요. 혹시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곳이 있어요. 그쪽에서라면 이 첼로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 줄 겁니다. 그 양반이 첼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알거든. 주인의 말을 듣고 소개해준 다른 악기상에 찾아갔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하고 떨리는 감정이 있었지만 어떻게든 아들을 위해 이 일을 마무리 지어야 했어요. 그곳에 도착해 첼로를 보여주자마자 주인이 첼로를 보는 눈빛이 확 달라지더군요. 마치 잃어버린 물건을 발견한 것처럼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물어봤어요. 대체 이거 어디서 난 거예요? 이건 이제 어디서도 못 구하는 그런 물건인데. 그게 제 남편 거예요. 남편이 쓰던 건데 이제 필요 없어서 팔려고요. 그러자 주인은 한참을 첼로를 살피다 떨리는 손끝으로 악기 안쪽을 가리켰어요. 그 안쪽에 남편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었어요. 주인은 마치 큰 충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온몸을 떨며 말하더군요. 이 첼로
재성이 거 맞아요? 현재성? 네, 맞아요. 남편 이름이 현재성이에요. 아, 제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아시고? 여기 보면 첼로 안쪽에 선명하게 이름 석자가 적혀 있는 거 보이시죠? 그것보다 어떻게 우리 재성이 첼로가 나한테 올 수가 있어? 아이고, 재성아. 악기상 주인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군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첼로와 그분을 번갈아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첼로의 안쪽을 더 살펴보니 편지 같은 것들이 여러 장 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예전에 아들이 꺼내는 바람에 잠깐 봤을 때는 못 봤는데 이제는 보이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첼로 안에는 대체 무슨 사연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편지를 꺼내보니 그 수가 생각보다 상당했어요. 그런 저를 보며 악기상 주인은 숨을 고르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재성이 친아버지입니다. 이건 제가 재성이를 위해서 유명한 장인에게 부탁해서 만든 첼로죠. 네? 뭐라고요? 그럼 설마...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래서 첼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거군요. 그런데 재성이가 첼로를 팔게 되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저는 순간 말을 잃었어요. 이분이 남편의 친아버지라니. 그런데 이제야 만나게 된 이분에게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우리 아들이 많이 아파요. 백혈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첼로라도 팔아서 아이 치료비에 보탤까 했습니다. 그럼 우리 재성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거죠? 남편은 이제 이 세상에 없어요. 남편은 대리운전을 하다가 사고로 그만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악기상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남편 친아버지의 떨리는 손을 보면서 저는 남편과 친아버지 사이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님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첼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하셨어요. 거기서 현재 시아버지에게선 느껴본 적이 없는 진심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오랜 세월 동안 회한과 죄책감을 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아버님은 그렇게 한참을 우시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성이는 첼로 신동이었어요. 어린 나이에 온갖 콩쿠르를 휩쓸고 다니는. 재성이가 그렇게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니 전 더 혹독하게 재성이를 훈련을 시키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런 제 욕심이 결국 재성이 엄마와 큰 다툼으로 이어졌죠. 그러다 재성이는 음악인으로서는 치명적인 방아쇠 수지 증후군에 걸리고 말았어요. 손가락에 경직이 오는 그런... 하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훈련을 시키려고 했고 그게 재성이 엄마에게는 큰 상처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 재성이 엄마는 재성이를 데리고 집을 떠나갔어요. 저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남편이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 그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남편을 데리고 집을 나가셨었다니. 그 모든 사실이 너무 갑작스러웠어요. 남편은 그런 증후군에 걸린 후 음악 활동을 전처럼 할 수 없게 되자 점점 망가져갔다고 해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이 첼로를 연주할 때는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극복시키고 싶어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고 결국 그런 의견 차이로 인해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갈라서게 되신 거예요. 하지만 그 후로 저는 잘못을 느꼈어요. 그래서 종종 재성이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들이 바로 이 첼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제 마음을 간직하고 있어줬군요. 우리 재성이가. 저는 첼로 안의 편지들을 보면서 남편이 왜 그토록 이 첼로를 지키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첼로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남편의 과거,
상처, 그리고 친아버지와의 끊어진 관계까지 모두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님은 저에게 생활이 많이 어려운 상황이냐고 물어보셨고, 저는 지금의 시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은 크게 노하시며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그런 새아빠 밑에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지 짐작도 안 간다며 원통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제 마음은 반신반의하면서도 어딘가에서 희망이 생기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사실 재성이가 어릴 적부터 콩쿨에서 받은 상금들을 제가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어요. 그 돈이 꽤 돼요. 몇천 정도는 될 거예요. 그걸로 일단은 손주 병원비를 해결하세요. 제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 이제라도 하고 싶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그토록 힘들게 첼로를 연주하며 받은 상금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다니요. 아버님의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 아들을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이 분명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저와 재성이 엄마는 이혼한 사이가 아닙니다. 제가 이혼을 요구하는 재성이 엄마에게 죽어도 못 해준다고 버텼었어요. 그러니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인 셈이죠. 그래서 재성이의 보험금 문제도 제가 나서면 돌려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정말이에요, 아버님? 그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비슷한 일이 종종 뉴스에 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문제 삼으면 골치 아파지겠지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그 돈은 제대로 찾아와야죠. 아버님은 한참을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마 충격적인 소식을 순식간에 접하셨으니 역시 충격이 상당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절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늦게 깨달은 게 안쓰럽지만 이제라도 아들과 손주를 위해서 무엇이든 돕고 싶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재성이가 우리 며느리를 저에게 보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요. 아버님의 눈빛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아버님과의 인연이 이렇게 이어지면서 남편이 남기고 간 모든 것을 지키고 이어가야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하늘에서 우릴 지켜보고 있는 남편이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온몸에 전율이 느껴질 정도였죠. 그 후로 아버님의 도움을 받아 남편의 보험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모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아버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와 함께 싸워주셨어요. 시아버지를 찾아가서 친아버지가 살아있으니 사망보험금은 친아버지가 받는 게 맞다고 따졌어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그런 법이 어디 있냐며 큰 소리로 반발했죠. 아니, 그 돈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야. 친자식도 아닌 자식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이 돈을 내놓으라니? 그런 법이 어디 있다는 거야? 그 돈은 원래 제 아내에게 돌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와 이혼한 사이도 아니고요. 법적으로도 저는 재성이의 아버지고 그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있어요. 이혼을 안 했다고 해서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래도 내가 재성이를 키우느라 애썼잖아. 당신은 자격도 없는 인간 주제에 왜 이제 와서 권리 행세를 하는 거야? 당신은 빠져! 그래요. 내가 애비 노릇은 못해도 할애비 노릇은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요. 내 손주 살려야 되니까. 아버님도 이분한테 질책할 자격이 되신다고 생각하세요? 남편은 끝까지 아버님께 인정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살갑게 대해주신 적이 없었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아세요? 그래도 이 돈은 절대로 못 줘. 어디서 감히 내놓으라 말아야. 저와 친아버님이 계속 요구를 해도 거절당하자 결국 시아버지에게 소송을 걸어서 권리를 주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전 법정에서 증언을 해야 했고 시아버지가 끝까지 제 남편을 자식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누이가 나서서 우리에게 유리하도록 증언을 해주더군요. 시누이의 도움은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이쯤에서 멈추세요. 오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전 알아요. 오빠를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사실 신우이의 증언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고 오로지 진실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는 저와 친아버님의 손을 들어줬어요. 시아버지는 판결을 듣고 얼굴이 붉어지더니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법정을 참관하러 온 시민들은 웅성거리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딨어? 내가 그 녀석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와서 다 뺏어가겠다고? 말도 안 돼! 저 사람 진짜 너무하네. 저건 인간도 아니야. 그러게. 친자식도 아니라고 그렇게 대하는 거 봐.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당신들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이건 내 권리야! 솔직히 시아버님이 질타를 받을 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인정하기 싫었는지 시아버지는 참관하는 시민들을 향해 삿대질하며 욕을 퍼부었어요.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였죠. 결국 법원 관계자들이 다가와 시부를 제지했고 시부는 소리를 지르며 법정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관하던 사람들은 더욱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튼 결국 친부가 남편의 보험금을 가져갈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의 친아버지는 그 보험금을 저에게 주셨죠. 그분이 이렇게까지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분이 절 도와주면서 보여준 진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남편이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첼로와 그 안에 담긴 사연들은 이제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첼로는 아버님 말씀대로 외국의 유명한 장인이 만든 악기였어요. 그 장인은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그래서 첼로의 가치가 더욱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도 수천만 원을 호가했는데 지금은 그 가격이 훨씬 뛰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팔까 고민했죠. 하지만 결국 저는 첼로를 팔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유품인데 그걸 팔아버리는 건 도저히 할 수 없더라고요. 그 첼로는 남편이 오랜 시간 동안 가슴 깊이 간직해온 꿈과 기억들이 담긴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전 우리 아들이 완치가 된다면 음악을 시키기로 했어요. 언젠가 우리 아이가 그 첼로를 이어받아서 아빠의 꿈을 다시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에게 다 나으면 음악학원에 보내주겠다는 말을 하자 아들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씩씩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가 연락을 해왔어요. 도박 빚이 있다며 조금만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가지고 고집을 부렸던 거라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다오. 정말 힘들다. 빚 때문에 아주 죽을 지경이야. 아버님, 저희 아들 병원에도 한 번을 안 오시고 남편 장례식에도 안 왔으면서 어디서 도와달라고 하시는 거죠? 저한텐 도와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도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난 네 시어머니의 남편인데 우리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 가족이라고 하셨나요?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제 남편한테 그러신 거예요? 아버님을 도와줄 여유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 사람을 도와줄 이유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다행히도 신우이가 여전히 우리 편이었어요. 신우이는 아버님이 더 이상 저에게 손 벌리지 못하게 막아줬어요.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치매가 심한 상태로 요양원에 계세요. 가끔 아들과 함께 찾아가면 아들이 첼로를 시작했다는 말에 기뻐하실 때도 있고 갑자기 화를 내실 때도 있어요. 시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지만 예전이었다면 시어머니가 왜 이러시는지 이해가 안 갔을 텐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시어머니도 신동이었던 자신의 아들이 좋지 않은 증상을 얻게 되면서 가족끼리 다투고 아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것이 큰 트라우마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할머니 앞에서 첼로를 연주해드리는 날이 오기를 꿈꿔요. 그때 시어머니도 남편이 그랬듯이 우리 아들의 연주를 들으며 웃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편의 친아버님과도 종종 만나요. 남편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리움을 달래고 있어요. 남편의 친부는 여전히 회한에 젖어 있지만
이제는 손주를 통해 다시 한번 남편의 꿈을 이어가려는 모습이에요. 언젠가 우리 아들이 남편의 첼로를 멋지게 연주하는 날이 오면 그날은 남편도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고 있고요. 사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거였어요. 혼자서는 이겨낼 수 없었던 순간들도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나 위로가 있으면 어떻게든 버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 말이에요. 그동안 제가 받았던 것들을 이제는 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저는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크고 화려한 목표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작은 목표들을 모아가면서 지금 제게 주어진 이 순간들을 더 감사하게 여기며 살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겪었던 이 경험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라요. 인생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겠지만 이제는 그 불확실함마저도 받아들이고 즐기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닥쳐도 그 안에서 작은 빛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빛을 놓지 않는 것. 그게 앞으로 제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빛을 찾아내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